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한 공무원학원 한국사 강사 최우승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초 입문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OT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제 강의의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한국사라는 시험은 말이죠. 죄송하지만 암기 과목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뭐 거기 나오는 왕들만 하더라도요 100명이 넘습니다, 다 합하면. 왕 밑에 장군들이나 신하들까지 하면요 한 300명 400명이 돼요. 그 안에 나오는 지명들이 있죠. 뭐 서울 무슨 뭐 강하면 한강, 뭐 대동강, 낙동강, 금강 이런 것까지 하면요 암기할 게 끝이 없습니다. 그럼 암기 과목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국사의 현실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암기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제 역할이 되는 거죠. 자, 한국사를 일종의 퍼즐 같은 거 해보셨나요? 퍼즐 맞추기 게임이에요. 근데 퍼즐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이제 판이 있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조그맣게 막 이렇게 퍼즐들이 많이 이렇게 막 있죠. 이 퍼즐을 쌓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퍼즐을 여기다 꺾고 아무 생각 없이 이 퍼즐을 여기다 꺾고 이런 식으로 퍼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한 구역을 정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별로 단계별로 퍼즐을 쫙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지 한국사가 끝까지 완주했을 때 내가 합격 점수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근데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흩날리면서 공부했을 경우가 나중에 공부를 다 해놓고도 60점 맞고 7점 맞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확실히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 한국사뿐만이 아니라요. 공무원 시험의 모든 진행 과정은요.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기본 강의 플러스 심화, 그리고 기출 강의,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 강의,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풀이 강의. 더 나아가서 보통 한국사는 이런 것까지 많이 하죠. 요약 강의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예상 문제 풀이할 때 요약 강의도 같이 합니다. 마지막 회독을 위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희가 주어진 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시면 절대 안 돼요. 영혼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기초 강의 때는 내가 왜 기초 강의를 해야 하는지. 기초 강의 때부터요, 한국사, 퍼즐 맞출 때요, 이상하게 맞추는 거 있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4군데 구역을 정해서 딱 구석탱이 한 군데 꽂는 게 기초 강의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어떻게 한국사를 출발해야 될지. 그리고 이 출발선상 큰 틀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 때 그 나머지 내용을 메꿔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 강의로서 내가 확실하게 이 공무원 시험이 어떤 문제를 출제되는지 내가 유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 예상 문제랑 최종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시험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영혼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냥 강사가 기초 강의 한다고 계속 따라하고 기본 강의 한다고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나중에 시간이 아깝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사는요, 큰 목차가 있습니다. 선사시대. 그 다음 초기 여러 나라 고조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대사가 나온 다음에 중세사가 나와요. 고려사라고 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근세사라고 하는데 이건 조선사죠.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나옵니다. 근대사, 일제사, 현대사. 이런 식으로 큰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 정리부터 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왜냐하면요. 한국사를 한 번도 공부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는 순간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요. 이 교육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봐봐요. 초등학교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가 있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있죠. 중학교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대학은 1학년 때부터 2학년까지 있는 데가 있고요. 크게 뭐 4년제는 4년제까지 이렇게 4년이 있죠.
그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교육 제도를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태를 바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이해가 가고. 근데 내가 외국인이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없어. 거기다가 우리나라 현대인이 아닙니다. 이 교육 시스템을 아예 몰라. 그렇게 됐을 때 특정 어떤 과목을 얘기했을 때 이게 중학교에 들어간 내용인지 고등학교에 들어간 내용인지 고등학교 용어도 모르는데 처음에요. 한국어부터 배우면서 초중고 대학교라는 시스템이 있는 것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있구나. 그럼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로 세부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있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깊게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를 배우는 게 마지막 심화 강의예요. 이게 심화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기초 강의는요. 초, 중, 고, 대라는 거 있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4개의 커리큘럼이 있구나. 이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를 들어가면요. 그 내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차이가 있구나. 키 차이도 있고 선생님의 역량 차이도 있는 거고 애들의 수업 시간 차이가 있는 거고 과목 수의 차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심화 강의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목에서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지 배우는 거예요. 슬기로운 생활, 도덕, 체육, 음악, 영어, 컴퓨터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를 배우는 게 마지막 심화 과정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강의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초등학교 얘기하고 초등학교 3학년 얘기하면서 과목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처음 접근하잖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물론 이런 과정도 10번 정도 공부하면요 다 외워져요. 외워지는데 10번까지 하냐 이거죠. 이왕 하는 거 재밌고 쉽고 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 맞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 강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과정이 와요. 그때 기초 강의 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이 들어가니까 이 김춘추 이거 김유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재밌게 공부하시면서도 이해가 가겠죠. 틀을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저희 학원에서는 다른 분들은 안 하는데 저는 요약 강의를 무조건 해요. 한 번 아무리 공부가 되는 사람이어도요. 한국사만 공부했다면 공부를 딱 여기까지 마치면 끝납니다. 근데 5과목을 하잖아 공무원 시험에. 계리직은 4과목입니다. 이거 한국사만 하다가 아무리 한 두세 달 열심히 했어도요. 다른 거 계리직 같은 경우는 우체국 금융 갑자기 공부했다가 까먹고 농업직 같은 경우는 농업직에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다가 까먹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흩날리지 않도록 마지막에 한번 담아두게 빠르게 한 20강에서 30강 정도만 되는 마지막 기초 강의. 말도 굉장히 빠르게 할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담아내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90점 넘는 게 목적이죠. 자, 또. 저희 학원에서는 보통 국가직, 지방직도 이제 계리직 학생들이 주력이니까 제가 행정직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술직이죠. 국가직, 지방직, 기술직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한국사 합격 컷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면요. 국가직, 지방직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사가 행정직렬은 90점, 기술직렬은 85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5점을 목표로 삼았었어요. 원래는. 이 85점도 어떤 직이냐면요. 전산과 임업과 농업직이었습니다. 이 전산, 임업, 농업은 공통과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통신직렬이나 토목직렬이나 건축직렬 같은 경우 전공에 계산이 들어가서 너무 어려운 과목들 있죠. 그 사람들은 80점, 또 지방직인데 자기가 서울 경기권이 아니다 하신 분들은 75점까지 커트라인을 잡고 공부하시면 됐었습니다. 그 이유 또 이렇게 왜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것도 맞는 게요. 한국사는 보통 우리가 20문제가 나오잖아요. 계리직은 한국사가 18문제고 한자가 2문제입니다. 이 국가직 지방직에 20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명 쓰레기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점 방지용 문제. 절대 맞추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사 강사나 한국사 교사가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조그맣게 하나 나오는 거. 알 수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최우승 학이라는 학문이 있어. 나에 대해 연구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기 문제. 최우승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처음으로 만난 담임 선생님이 계신다. 그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이 정도는 좀 중요해요.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만약에 최우승하게 돼서 공부한다고 한다면 외울 수 있는 정도야. 이거는 공부해야죠, 그런 거는.
본인 탓이야, 그런 거 틀리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최우승이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진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안경 처음 썼어요.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최우승 안경 테두리 끝에 있는 색깔이 무엇이냐? 그게 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기출문제 풀다가 이런 두 문제에 집착해서 이거 공부하다가 딴 거 큰 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워야 되는데 이거에 막혀가지고 2학년 때 그 쓴 안경 테두리 색깔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막히면. 이런 거는 과감히 날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으면 90점 내지 95점이 나와요. 배운 것 중에서 다 맞으면. 100점 방지용이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추세가 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이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추세가 변했는데요. 이게 난이도가 좀 쉬워졌어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영어, 국어도. 한국사가 난이도가 5점씩 플러스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행정직은요 95점 맞아야 돼요. 또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95점이 아닙니다. 합격자의 평균 컷이 97.5점인가 그래요.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지방직, 근데 이제 기소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괜찮죠. 90점인데 이때도 사실 전산직, 농업직, 임업직은 95점 맞았어야 됐어요. 이때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그리고 토목직열 이런 사람들도 이때 거의 85점까지는 맞춰줬어야 됐어요. 국가직 기준. 또 지방직 기준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보다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직은 무조건 뭐 95점이고요. 이제 기소직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85점 내지 이제 90점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산, 농업, 임업은 행정직만큼 공부하셔야 돼요.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공에서 학생들이 전공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이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100점 방지용 문제를 제외하고 그리고 내가 실수 하나까지 용인합니다. 그러면 몇 점이야? 85점 내지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100점 방지용 문제 용은 날리는 겁니다. 뭐 운 좋으면 찍으면 맞겠죠. 그거 빼고 나머지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1년 동안 공부를 한국사 공부 했을 때 공부한 건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쉽지만은 않겠죠.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하다 보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너 90점 맞고 있어. 다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수업 첫 시간이? 큰 틀을 잡는 거라 그랬죠. 기초 인문 강의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다는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 시대부터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제 달달로트 목차에 보시면요, 세계 문화유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세계 문화유산은요, 지금 외울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뭐 전혀 공부할 거 없습니다. 단순 암기기 때문에. 자, 선사 시대입니다. 이 선사 시대 다음에 왔던 시대가 뭔지 아세요? 선사하면 맞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대가 뭐예요? 국가가 하나 등장하는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필기하셔야 돼요. A4 용지나 자기 노트가 있다면 무조건 이거 적어주세요. 이걸 언제까지 가져가시냐면요, 두 달 과정, 이 기초 입문 과정이랑 기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 맨날 보면서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단어 처음 들어보셨다 하면 외우세요. 이거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 틀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조선이 끝나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등장해요. 막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변한, 진안 이런 나라가 등장해요.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요, 초기 여러 나라라 그래요. 이 목차적 파트로 초기 여러 나라라고 합니다. 초기 여러 나라 중에서요, 무수히 많은 나라가 있었을 거예요. 역사적 우리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대표적인 나라만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죠. 걱정하지 마세요. 5개밖에 안 배웁니다. 원래 제가 예상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나라들 중에서 강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인 3개의 국가가 살아남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국시대를요, 우리가 삼국만 있던 건 아니고 뭐 가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도 통일신라랑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시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고대사라고 해요. 고대사.
고대사라고 합니다. 고대사 다음에 등장한 나라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신 나라가 등장해요. 옛날에 드라마로도 했었던 거.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도 옛날에 있었죠. 그 태조 왕건이 어느 나라 왕입니까? 고려의 왕이죠. 고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학문적으로는요, 이거를 중세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중세사.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없고 그냥 중세사가 저절로 외워질 거니까 나중에는 많이 듣다 보면 그냥 고려라고 써주세요. 고려. 그 다음에 고려를 이은 나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나라가 어디죠? 그렇죠. 조선이죠. 나라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전근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 근현대사라고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전근대사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면 선사시대가 있는데요. 선사시대 안에도 목차가 있습니다. 선사시대 안에 목차도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요. 사실 여러분은 저는 이거는 걱정 안 해요. 보통 이것까지 잘하더라고 다. 자, 구석기부터 시작하죠. 구석기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철기죠. 다 적어주세요. 다 적어주세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라는 게 탄생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국가는 아니죠. 이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는 그냥 그러한 석기를 살았던 그 원시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국가는 고조선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조선이죠. 단군이 세운 단군조선을 말합니다. 근데 단군조선은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여기 나오는 이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지는 게 바로 단군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끝나고 국가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국가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선사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국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틀을 이렇게 나눈 것뿐이에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게 단군입니다. 그러다가 이 단군조선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위만이라고 들어봤어요? 위만조선이라고 들어오면 위만조선이 등장합니다. 위만조선. 이거는 언제냐? 이거는 철기시대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국가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위만조선도 결과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여러 나라가 오는데요. 초기 여러 나라는 봐봐요. 여기 보시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단군조선, 위만조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있는 거잖아요. 초기 여러 나라는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아요. 초기 여러 나라는요, 이게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초기 여러 나라는요, 초기 여러 나라 동시대에 있던 나라들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을 공부하시는 게 초기 여러 나라의 키워드예요. 여기 보시면요, 나라가 있죠. 나라를 여러분이 위치를 적으셔야 됩니다. 부여의 위치가 저기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마한, 변한, 진한해서 여기는 그냥 삼한으로 외워둡시다. 일단은 삼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초기 여러 나라예요. 초기 여러 나라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구려의 특징과 동해의 특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맞는 것으로 고르시오. 단순합니다. 이건 시대 흐름이 아니라 동시대에 있던 여러분들 나라들의 특색을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고대사 가보겠습니다. 이 고대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대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첫 번째는요,
삼국시대를 먼저 배워요.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 나중에 누가 통일하는 줄 아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누가 통일할까? 신라가 통일하죠. 그 신라를 통일했을 때 그 신라를 뭐라 그래 이제부터는? 그냥 신라라고 하지 않아요. 구분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신라랑 통일한 신라는 통일신라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 통일신라 위에 다른 나라가 또 생겨요. 고구려를 이은 나라가. 그게 발해야. 그래서 통일신라랑 발해가 둘 다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학자들은. 무슨 시대라고 한다? 남과 북이 갈라지는 시대다. 남북국 시대죠. 만약에 지금부터 500년이 지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그 500년 뒤 학자들은 똑같이 제2의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할 겁니다. 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남북국 시대라고 표현하죠. 근데 삼국시대랑 남북국시대 나라들도 외워야겠죠? 삼국시대에 등장한 나라가 뭐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등장하는 게 삼국시대예요. 플러스로 선생님 가야라는 나라로 들어봤는데요. 맞아요. 가야도 이때 등장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가야만 써주세요. 조그맣게. 가야가 살짝 꼽사리로 등장하죠. 그래서 가야는 뭐 깊게 배우지도 않습니다. 기록에도 없기 때문에. 이 세 나라 중에서 누가 통일을 하죠? 신라가 통일합니다. 신라가 여기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통일했다고 해서 통일신라라고 하죠. 줄여서 통신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통일신라야. 통일한 신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발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게 남북국 시대야. 이 두 시대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고대사라고 합니다. 고대사. 자, 다음 이제 고려를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도 시대적 구분대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목차대로. 첫 번째 등장하는데 고려 때부터는요. 한 나라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없는 그냥 한 나라 안에서 집권자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했냐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초창기 고려 사회에서 집권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불러요. 호족사회라고 부르는데 호족사회. 호족사회라고 쓰셔도 되고요. 그냥 호족이라고 쓰셔도 돼요. 호족사회 다음에요. 집권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요? 문벌귀족이라고 하죠. 그게 문벌귀족이야. 그 다음이. 문벌귀족 사회라고 하죠. 문벌귀족 사회에 누가 등장하는지 알아요? 이걸 외우기 쉬워요. 문벌이 등장했으니까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는 거야? 펜으로 공부했는데 제대로 못해. 다음에 칼이 등장하는 겁니다. 무신집권기라 그래요. 그거를. 무신집권 사회, 무신집권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신집권이라고 써도 외워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신집권기 다음에 혹시 여러분 칭기스칸이라고 들어봤어요? 칭기스칸이야 노래도 있었는데 그 칭기스칸이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죠? 몽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몽골이 고려를 침략해서요. 아예 몽골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고려를. 그리고 몽골의 기생에서 정치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기, 권문세족 사회 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 아시겠죠? 이거 명칭은 다 그거는 쓰기 나름이야. 그냥 권문세족만 외워줘도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요 사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별표를 쳐주시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기존에 있던 여러 사람들과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사대부라고 합니다. 사대부야. 우리나라 조선 양반들을 다 뭐라 불렀어요? 사대부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들이 집권하는 게 조선이에요. 그래서 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대부인데 처음 등장한 사대부잖아. 이제 막 공부해가지고 역사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신진사대부가. 그러면서 나중에 검문세족을 이들이 이기고 이들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신진사대부가 나라를 세우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선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5단계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프잖아요. 조선은 좀 단순합니다. 조선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조선은 조선 초기 또는 전기 같은 말이죠. 그리고 조선 전기, 후기로 나눕니다. 전기랑 후기. 물론 공부 세세히 들어가는 왕들은 엄청 많아요. 그 다음 시간에 다 외울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랑 후기랑 나뉘는데 도대체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기랑 후기랑 나누는 거야? 네가 뭔데 무슨 근거로 후기랑 나누니 맘대로? 기점이 있죠. 그 기점이 뭔 줄 알아요? 그 여러분이 다 아는 거잖아 이거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이에요. 또 하나 배울게요. 임진왜란 플러스. 임진왜란은 다 아시죠 여러분? 임진왜란과 또 하나 전쟁이 있는데 병자호란이라고 있어요. 영화 남한산성 있습니다. 옛날에 박해일, 김윤석, 이병헌 나온 거 있어요.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 그 배경이 병자호란이죠.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하는 거 이번 시간에. 이거 다 여러분이 스스로 눈 감고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근현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요. 보통 이거를 초창기로 그냥 근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근대사가 제가 이거 좀 설명드렸구나. 이 근현대사랑 전근대사랑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현대시대라고 하죠. 근대시대 이유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민주주의가 꼽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요 자본주의라는 사상이 유입됩니다. 그러면서 근현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이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이 틀대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만 이 시대에 그런 거를 처음 접목했을 때는요 갑자기 조선시대에 막 양반과 상인과 쌍놈이 구분됐던 이 시대에서 민주주의! 그럼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탁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엄청나게 반발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처음에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당연히 시끄럽죠. 그런 시끄러운 사건을 배우는 게 근대사부터예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자, 볼게요.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을 배우는 거예요. 이때는.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부터 배우는 겁니다.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 개항에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내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물결에는 반대했어요. 저도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개혁해서 남자 여자 구분도 없애버리고 막 어른과 아이의 구분도 없애버리고 갑자기 막 이런 시대가 오면 막 혼란해지잖아요. 막 그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돼요. 흥선대원군은 말도 안 되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도 집권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냥 개항기라고 부릅시다. 개항기. 이 개항을 할 때 그러면 당연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용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옹호하는 측, 반대하는 측, 애매하게 옹호하는 측, 애매하게 반대하는 측. 그리고 옹호를 한다면 어떻게 옹호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반대를 한다면 그냥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대할 것인지. 시끄럽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이것도 지금 외워주세요, 여러분. 큰 사건만 배우는 겁니다. 명칭만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명칭만. 이 사건을 지금 배우는 건 나중 일입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대한제국. 명칭을 익숙하게 하시는 겁니다. 명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옛날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강제로 체결됐다고 해서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근현대사입니다. 이쪽이 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입장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놈들에 대항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요. 애국개몽 운동 방식입니다. 근대사회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개몽한다면 일제로부터 우리는 나라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총칼만이 살 길이야. 총칼로 해야지. 저 새끼들은 말로 되지 않아. 의병이긴 의병인데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이라고 해서 항일의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나타나는 모습도 같이 배우는 게 근대사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사 파트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게 되죠. 힘의 차이 때문에. 그 간사한 일본 놈들이 이제 정치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시대 1910년대. 일제는 어떠한 통치 방식을 취했는지. 다음 넘어가서요. 1920년대. 일제는 어떠한 통치 방식을 취했는지. 다음 1930년대. 일제는 어떠한 통치 방식을 거쳤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혹시나 연도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드리는데요. 나라를 뺏기고 1910년입니다. 그리고 1945년까지입니다. 이게 일제사예요. 그 1910년대를 일본 놈들은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걸 바로 우리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합니다. 헌병, 경찰 통치. 다른 말로 무단 통치라고도 하죠. 무단 통치. 군인들이 와서 통치하는 겁니다. 1920년대는 어떻게 통치를 할까요? 무단 통치가 있으니까 또 바뀌지 않는 색깔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돼요. 좀 더 문화적으로 친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항상 하는 게 있죠. 일본 놈들이 왜 친근할까? 친근한 척하고 뒤통수를 쳐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우리 민족을 기만했다고 해서 민족 기만 통치라고도 합니다. 30년대에는요, 일본이 이제 전쟁에 미치광하게 돼요. 혹시 그거 알아요? 일본 옛날에 미국 쳐들어간 거 알죠? 하와이 침공했잖아요, 옛날에. 진주만 사건 해가지고. 일본이 그런 전쟁에 미치는 시대가 도래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냥. 이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민족을 다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일본 사람처럼 취급한 다음에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해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그 민족을 갈아버립니다, 그냥 아예. 그렇게 해서 일본이 나중에 45년에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대에 일본 놈들은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항했는지도 배우는 겁니다. 일제사는 딱 두 가지예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통치 방식이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봅시다. 1910년에 나라를 딱 뺏겼어요. 전 국토에 일본의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헌병들이 경찰 역할까지 해요. 우리나라 지금 경찰들은 총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총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다니지 않죠? 그죠? 이게 경찰 봉 같은 거. 이 경찰은 내부적인 치안 유지라는 거지 적과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헌병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총과 칼을 차고 다닙니다. 이 민족을 다 우리 자기네 적이라고 봤던 거야.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국내에서 독립운동 못해요, 이제. 이때는 했었지. 아직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일본 놈들과 대항한 의병들이 있습니다. 일본 군인과 싸웠어요, 이들이. 나라 뺏기 10년 이후부터는요, 싸우지 못합니다. 근데 싸워야만 하잖아. 싸우는데 조선 땅에서 못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에서. 그럼 어디서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대는 뭐를 배우는 줄 알아요?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때가 학생들이 처음 공부할 때가 틀 안 잡히고 공부하잖아요. 제일 헷갈려 합니다. 해외 독립운동 기지는요, 막 시간에 10년대의 순서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떤 땅에다가 기지를 세우는데 그 기지의 이름이 뭐냐? 서간도에 세운 기지 이름이 뭐냐? 북간도에 세운 기지 이름이 뭐냐? 미국 땅에다가 세운 기지 이름이 뭐냐? 상하이 땅에다가 세운 기지 이름이 뭐냐? 북경에다가 세운 기지 이름이 뭐냐? 멕시코에다가 세운 기지 이름이 뭐냐? 이걸 배우는 게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에요. 그래서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면 무조건 10년대야 그냥. 30년대, 20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 역할이 있어. 출발점이야.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요. 만약에 막 이런 문제가 나와요. 1910년대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이 총, 칼, 대포 등을 들고 일본의 일개 사단과 또는 일개 군단과 전쟁을 펼쳤다. 개뻥입니다. 지금 처음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예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싸울 무장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시대의 역할이었다고요. 과제였다고 10년대. 이거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언제부터 싸울 준비가 되는 줄 알아요? 20년이 되고부터 싸울 준비가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홍범도,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들어는 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20년에 나오는 거야. 10년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20년대는 뭐냐면요. 20년대에서는 첫 번째 당연히 3.1운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나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1운동은 이 문화 통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운동의 결과에 따라서요. 이거는 찍 거주세요. 이렇게 화살표시로. 3.1운동을 하고 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걸 만들 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당연히 독립이 목적이긴 목적이야. 당연히 우리나라의 독립이 목적이긴 한데 이거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밖에 없는 거야.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무지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지만 백성들은 무지하고 그냥 일제의 통치 방식이 그냥 순응하는 존재로 인식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민족들이 3.1운동을 한 겁니다. 직접. 우리 민족의 이런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충격을 먹습니다. 우리만 독립운동에 열망이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백성들 마찬가지구나.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각지에 떨어져 있었다 그랬지 다. 서로 따로따로 움직였다 그랬잖아. 이런 모든 것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임시정부입니다. 그게 임시정부야. 그리고 플러스 나온다는 게 해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많은 사관 생도들, 군인들을 양성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는 전쟁 시작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930년대 보겠습니다. 일본 놈들이요, 미치고 날뛰입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일본이 무슨 한반도만 먹어가지고 가만히 쭉 있다가 미국 펀치하면 날리고 중국 펀치하면 날리고 이런 줄 아는데요. 일본은요, 원래 일본도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걔네들,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선진한 시스템을. 걔네도 한 통제하에서 한반도를 그냥 착취할 목적으로 가져왔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한반도를 착취하는 과정 속에서 키워졌던 세력이 있거든요. 재벌도 아니야. 무슨 사법고시 패스한 법관들도 아닙니다. 누가 커지는 줄 알아요? 세력 중에? 군인 세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같은 기득권 층 안에서도요, 군인이 독보적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군인이 원하는 건 뭐야? 군인이 이 세력을 더 키워나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요, 초기 이승만들 빼고는요, 군인이 나라 통치하잖아요. 누가 통치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인이 실세가 되는 거는요, 다 전쟁 때문이에요. 그럼 일본이요, 이때요, 전쟁에 미칩니다. 어디를 쳐들어가는 줄 알아요? 만주를 침공해요. 그걸 만주 사변이라고 합니다. 만주 침공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사람들은 다 잃게 됩니다. 멈추지 못해요, 이제는. 뭐를 합니까? 중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예 중국과 전쟁을 합니다, 아예.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화살 표시로 써주세요, 이거. 화살 표시로. 중일 전쟁에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멈춥니다, 여러분. 미국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를 침략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입니다. 이게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생각해 볼게요. 이 30년대 초반과 중반입니다. 후반입니다. 30년대 초반에 일제가 만주에 쳐들어갔어. 그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만주에서 싸우는 겁니다. 왜? 만주에 있는 중국놈들이 이제 일본하고 싸워야 되니까 한반도 사람들이 거기서 싸우기가 수월한 거예요. 편 먹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주에 있는 중국 독립 그 사람들과 편을 먹고 싸우는 거야. 만주 독립군이라고 써주세요. 이 자세한 명칭은 지금 외우면 또 헷갈리죠? 지금 이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다음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중국 본토에서 싸우는 겁니다. 만주가 아니라. 만주도 중국이 땅이긴 하죠. 근데 정확히 중국 본토 땅이라고 하면요. 우리 한반도 위에 있는 땅이 만주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징, 밑에 상하이, 난징 이런 데를 중국 본토라고 합니다.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중국 관내 지역이라고 해서 관내 독립군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미국하고도 연계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이제 마지막 그냥 최후라고 써주세요. 최후 독립전쟁. 이게 일제사까지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게 45년까지 이어지면서 일제는 패망하게 되죠. 자, 마지막 현대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이걸 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시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일제로부터? 그렇죠.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 수립되는지 아세요? 1945년에 일본 애들이 빠빠이 갈게 미안해 가자마자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정부 수립한 다음에 갑자기 막 각부의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을 한 번에 합니까? 이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48년이야. 48년입니다. 1948년부터 45년이랑 48년 그리고 48년 이후의 상황을 나눠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대사야 이게. 해방이 되고 나서 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3년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미국 군인들이 와서 통치를 해줘요. 미 군정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배울 때는 어떤 식으로 주제를 잡고 정하냐면요. 정부 수립 과정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정부 수립 과정. 이 3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 수립 과정 이후에 이 48년부터 지금의 이제 2022년이죠? 2022년까지 있는데 이 중간에 사건들이 막 무수히 나오죠. 특히나 1950년에 큰 사건이 하나 나오죠. 전쟁이 하나 납니다. 무슨 전쟁? 6.25 전쟁이 나오죠. 이건 조금만 거 있어 써주세요. 이후에 6.25 전쟁이 나오죠. 6.25 전쟁도 결국에 그냥 피만 흘린 상태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 채 남과 북이 그대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우는 큰 파트가 바로 큰 제목이 민주주의가 들어오는데 여기 개항했을 때 내가 시끄럽다 그랬어요? 조용했다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죠? 뭐 어떻게 개항해야 돼? 반대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막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데. 민주주의라는 게 정확히 지금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현이 와요. 민주주의 실현이 오고 실현에 대항한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이라는 제목을 우리는 공부를 하죠. 민주주의와 실현과 발전에서 배워야 될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헌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이 있는데 그 법 안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아, 우리는 민주주의구나. 그러면 민주주의의 실현이 오는 거는 뭐겠어요? 자꾸 이 헌법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래서 민주주의의 실현의 발전을 다른 말로 하면요, 헌법 개정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우리는 시민들은 투쟁하고 막 독재자들은 계속 우리를 패죽이고 계속.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거. 그러면 이런 파트에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 지금 당장 기초 강의 딸리는 뭐 있냐면요, 대통령 순서입니다. 대통령 순서 암기를 해주세요. 대통령 순서 암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야,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학생이다 생각해봐. 미국 대통령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많지가 않아요. 역사가 깊지가 않아서, 민주주의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향에 나아갈 때 거죠. 뭐죠? 한민족이 분단되었죠? 다시 하나가 되어야겠죠? 통일입니다. 통일 정책이야. 각 시대마다 통일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 있었죠. 그 차이점을 서로 배우는 게 현대사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끝으로 하고요, 우리가 추가로 이제, 이건 정치사 흐름입니다. 추가로 여기다가 덧 입히면서 이제 기본 강의부터 배워야 될 게, 한국사는 크게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공부해야 될 거는 정치사예요. 정치사를 공부하거나 이 토대를 가지고요, 그 밑에서 정치사의 느낌을 알았으니까 그 시대의 사회 느낌은 이러했겠구나, 그 시대의 경제 느낌은 이러했겠구나, 그 시대의 문화 느낌은 이러했겠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항상 정치사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배울 게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는 제가 특강으로 해드릴게요. 특강으로. 지금 외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여기까지를요, 다 적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제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뭐 다음 지금 이번 시간에 한 3강이나 2강에서 3강 정도 더 할 건데, 이거를 여러분 제가 3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 모니터를 끄고 다 외워주세요. 다 외워주세요. 이거를 다 외우는 게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요, A4 용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A4 용지에 쓰는데 분명히 한 번만에 다 안 외워질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쓰세요. 외워질 때까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명칭이 좀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명칭 같은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 처음 공부해서. 그러시는 분들은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런 고통이 나중에 희열을 가져옵니다. 이런 게 틀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런 명칭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시잖아요. 최우승이가 앞만 떠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 신나는 강의를 해도. 이런 거를 기반으로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이걸 끝나고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요, 이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석기 안에 무수한 일이 있었는지, 신석기 안에 유물들이 어쩌고 어떤 일들이 어떤 사회 시대상에 있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진짜 간략하게. 거기는 이거 외우고 나서 또 외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이 다 됐을 때요, 기본 강의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진짜로. 이해가 가니까.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과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상 1강을 마치겠고요. 이거 끄시고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약속해주세요, 여러분, 무조건. 이거 나 못 외우면 여러분들 실망할 거야, 여러분, 진짜로.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처음의 고통은 나중에 꼭 여러분의 성공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외우시고요. 이거 끄고 외우세요. 다음 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